참예수 예수무당 땡초입니다. 밖에 비가 제법 내리네요. 추석 연휴도 지났고 가을이 점점 무르익어 가면서 기온도 많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예전에 제가 마일리스에서의 생활을 말씀드렸는데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제가 빠뜨렸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그거부터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마일리스에 도착했을 때 한국인 저희 선배 수사님이 어디로 저를 데려가서 인사를 시켰습니다. 아주 연로하신 그 수사님이셨는데요. 그분은 거동은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아예 그냥 침대에 누워서 아주 귓속말 정도였던 크기로 겨우겨우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노환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침대에 누워 계시는 수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 그 수사님이 방을 방문하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요, 그 수사님의 상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그 수사님이 방에 갖추어져 있는 그 정말 우리 그 병원,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의료기기들이 다 갖추어진 그런 방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일단은 한번 놀랬고, 그 다음에 그 수사님의 그 연로하신 그 수사님의 손에는 자그마한 버튼이 하나 쥐어져 있었는데요. 그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은 그 연로하신 수사님의 간병을 담당하고 있는 어떤 수사님의 방에 벨이 울려서 그 수사님이 곧장 이 연로하신 수사님께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수도원 안에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어떤 중세의 어떤 모습 같은 그런 수도원 공간 안에서 그런 초현대적인 의료시설이 갖추어진 걸 보고서도 놀랐고, 그 다음에 그걸로도 부족해서 언제든지 이 노수사님이 손에 쥐고 있는 배를 누르면은 그 수사님이 간병을 담당하고 있는 수사님에게 그 벨이 울려져서 즉각 달려오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시스템을 보고서 저는 놀랐었습니다. 이게 공동체구나, 이게 형제애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저에게는요. 그러면서 제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굉장히 젊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필요하지는 않겠지만은 언젠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스템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그리고 그 노수사님을 담당하고 있던 그 수사님도 나이가 적은 분은 아니셨습니다. 적어도 제가 봤을 때 그 당시 제가 이제 막 서른 정도의 나이였을 때니까요. 그분은 50대 중반 정도는 되어 보이는 분이셨는데요. 손님 담당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 또 하나 주어진 임무가 바로 이 노수사님을 간병하는 소임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 수사님은요,
사제서품을 받은 수사님이셨는데 무슨 스님들이 그 무건 수행하듯이 아예 말을 안 하기로 작정하신 분 같았습니다. 제가 마일리스에서 2달 가까이 머물렀었는데 이 수사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을 본 적이 한 2-3번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손님을 맞이하면서 또 필요하신 말씀을 하시긴 하셨겠지만 저는 뭐 그 자리에 함께 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 위에 공동체가 함께하는 자리라든가 뭐 이런 데서는 이분이 말씀하신 걸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마일리스에 있는 동안에 제 마음속에서 존경스러웠던 분이셨습니다. 그 수사님은요. 그런데 이 노수사님이 제가 마일리스에 있는 동안에 결국 선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미사도 치르고 친척분들이 오셔서 그렇게 임종을 돌아가신 분이 그 유럽은 그 장례 문화가 좀 우리하고는 좀 다른 게 관에다가 그 돌아가신 분을 앉혀놓고서 화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을 한 그 모습을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내 보여줍니다. 우리는 염을 하고서 관을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유럽의 어떤 장례 문화는 우리하고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장례미사와 함께 마지막에 우리로 말하면 하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과정까지 함께 했었는데요. 그때 이 경험이 제가 간호학을 배우게 된 계기였습니다, 사실. 나중에 다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때 어떤 봤던 경험했던 이 시간들 이 좀 특별했던 그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내에서도 제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내에서도 앞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겠구나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때. 아무튼 이 이야기는 추후에 다시 이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그렇게 이제 이태리에 있는 저희 모원을 이제 찾아가게 됐었는데요. 그곳에서의 어떤 특별한 경험들은 별로 인상적인 것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태리 모원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자유분방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걸 갖다가 마일리스 수동과 비교했을 때 너무 다른 모습이어서 야, 우리 같은 수도에 맞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요. 뭐 점심 식사를 먹고 나면은요, 그 당시 뭐 F1 포뮬러 1이라는 그 자동차 경주 거기에 빠져들어서 계신 수사님들은 그 자동차 경주를 보면서 혈안이 되고 계시고요. 그럼 뭐 축구, 뭐 이탈리아가 축구로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작품 리그 경기 보면서 뭐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또 뭐 그 모원은 굉장히 뭐랄까 관광지로도 좀 각광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산자락에 자리한 그런 수도원이었는데요. 그 안개들이 낀 상태의 어떤 수도의 모습도 참 예뻤지만은 낮 시간, 오후 시간대에 구름이 걸쳐진 그런 장면들로
버타고 있는 수도원의 모습도 참 장관인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도 꽤나 많이 찾아오시는 곳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을 위한 어떤 뭐 그런 편의시설, 상점 이런 것들도 되어 있었고요. 비치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어떤 날은 뭐 점심 식사가 끝나고 나서 그 젊은 멕시코인인 젊은 수사님들이 또 몇 분 계셨는데 그 수사님들과 함께 뭐 그 관광객들을 위한 그런 상점에 가서 뭐 아이스크림을 먹기도 하고 되게 자유분방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곳은 마일리스와는 너무 다른. 근데 재미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마일리스 도착해서 3, 4일 만에 입 천장이 다 까져가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음식 먹는 게. 뜨거운 걸 먹어서 까진 게 아니라 그 아침 식사는 빵, 그 바게트 빵, 그리고 이제 커피에다가 우유를 잔뜩 이렇게 넣은 라떼. 그건 뭐 우유를 넣고 안 넣고는 개인이 어떤 취향이니까요. 저는 이제 우유를 잔뜩 넣어서 그렇게 라떼 형태로 만들어서 마셨는데요. 그리고 치즈. 아침 식사 때는 이게 다였습니다. 근데 그 빵이 얼마나 딱딱한지요. 그 바게트 빵을 먹다가 씹다가 입 천장이 다 까진 거였습니다. 뭐 점심 식사, 저녁 식사 때도 그 바게트 빵은 계속 나옵니다. 그 유럽인들에게 빵은 주식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근데 이탈리아 가니까 빵이 굉장히 부드럽더라고요. 비슷한 모양의 바게트 빵이긴 한데 이탈리아에서 먹었던 저희 모을에서 먹었던 빵은 굉장히 부드러웠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이랬더니 나중에 그 프랑스에서 같이 지냈던 그 선배 선생님 하는 말이 그 마일리스 수도원은 그 빵을 상중하라는 어떤 그런 기준으로 나눈다면 하품에 해당되는 빵을 주문해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모원 그 몬테 올리베타노 수도원이라는 곳은요, 적어도 중상품은 되어 보이는 좀 부드러운 바게트 빵을 먹는 것 같았습니다. 제 경험에서는 그랬었습니다. 그 딱딱한 빵을 먹다 보니까 한 3, 4일 만에 입신장이 다 까져가지고요. 그래도 뭐 꿋꿋하게 뭐 몇 끼니 식사를 먹긴 먹었지만은 밥 먹는데 참 애를 먹었었습니다. 마일리스에서는. 아, 이렇게 먹는데도 또 이렇게 다른 차이가 있구나. 어떤 지향점이 다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었고요. 아무튼 그렇게 그 모원에서의 생활을 한 달 조금 안 되게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로마를 향했습니다. 로마에서 한 8, 9일? 열흘 채 안 되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때 로마의 그 주보 성인은 프란치스카 로마나라고 저희가 그 소속돼 있는 저희 수회에 이걸 봉헌자분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저희 수도회가 굉장히 어떤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그 로마의 부인이신 분인데요. 프란치스카 로마나. 이분이 로마의 어떤 주보 성인이거든요. 그래서 로마 중심가에 프란치스카 로마나라는 성당이 있고 그 수도원에도 저희 수사님이 계시는데요. 마침 그때 제가 입회했을 때부터 함께 했었던 함께 생활했었던 선배 수사신분이 사제서품을 받은 수사님이 그때 뭐 박사과정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걸 공부하느라고 그 프란치스카 로마나 성당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로 가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반갑게 그분과 만나 뵙게 됐고, 또 그 프란체스카 로마나 대성당 거기를 책임지고 있는 저희 회 이제 그 할아버지 수사님과 인사를 나누고, 또 그분의 어떤 환영을 받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며칠간 보내게 됐는데, 와, 이 프란치스카 로마나 성당의 위치가 정말 끝내주는 곳이었습니다. 로마 중심가를 관통하는 그 대로변, 바로 그 한가운데 이 성당이 위치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성당의 바로 오른쪽 편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콜로세움, 바로 도로 건너편에 콜로세움이 위치하고 있었고요. 이 성당의 바로 뒷자리는 포rum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의 옛 왕궁터입니다. 지금은 다 무너져서 아주 작은 흔적들만 남아있는 공간이긴 했지만은, 어쨌든 로마의 왕궁이 자리하고 있던, 로마에서 볼 때는 굉장히 소중한 유적지죠. 그곳이 바로 이 프란치스카 로마나 성당이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성당의 그 첨탑에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는데요. 첨탑으로 올라가면 이제 종이 있고, 그 첨탑에 올라서서 바라보면은 저 좀 멀리 떨어진 곳에 바티칸이 보이고요. 아무튼 위치 자체만으로도 그냥 로마의 그 심장부에 있는 그런 성당이었거든요. 그런 곳에서 이제 며칠을 보내게 됐는데, 재미있었던 거는요. 아무래도 이제 로마에 와 있다 보니까 베드로 광장이나 바티칸 같은 곳은 꼭 가봐야 될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티칸으로 가는 버스를 탔었는데요. 저 혼자서요. 웬만하면 로마에서는 수도복을 입고 다니는 게 낫다고 해서 그때 이제 수도복을 저는 입고 다녔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바티칸으로 가는 버스는 늘 그냥 많은 그 관광객들로 북적북적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제가 갔던 시기가 여름이다 보니까 더하죠. 바캉스 시즌이다 보니까. 근데 제 바로 앞에서 어떤 여자분이 아기를 포대기에 이렇게 싸서 안고 계셨는데, 바로 눈앞에서 모유를 하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모유 수유를. 참 낯선 장면이긴 한데, 너무 재밌는 거는요, 그렇게 가던 그 여성분이 이 버스가 회전 구간에 들어서 회전을 딱 하니까 그냥 옆으로 이렇게 기우뚱하더니만, 옆에 있는 어떤 관광객의 주머니에 손을 쑥 집어넣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주 노련한 소매치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누가 봐도 훤히 빤히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관광객의 주머니에 손을 쑥 집어넣고, 그 관광객 분도 그걸 눈치채시고 막 그분에게 화를 내는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그분은 쓱 미소를 지으면서 그냥 그 다음 정류소에서 그냥 내리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들이 이제 집시 분들인데, 그냥 로마에서 악명 높은 그런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지갑털이를 하는 그런 집시 여성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였습니다.
제가 그 선배 선생님한테 그런 주의를 드렸거든요. 로마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빈번하니까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아주 자그마한 동전 지갑 같은 걸 하나 구해가지고 거기에다 그 필요한 지폐 몇 장하고 동전들을 딱 집어넣고서 그거 하나만 딱 가지고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봐주시면 이제 그걸 집어넣고서. 근데 재미난 거는 그 다음날인지 그 다다음 날인지 또 버스를 탔는데 또 그 여성분하고 또 마주친 거였습니다. 근데 그날도 그 여성분은 그 바티칸으로 가는 버스에서 아기에게 모유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전형적인 그 집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이렇게 모유 수유를 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은 다음에 틈만 나면 관광객들이 주머니를 노리는 그런 절도범들이었었습니다. 아유, 근데도 너무 여유만만하게 저하고 이렇게 마주치니까 웃어 보이면서 인사까지 건네시더라고요. 참 재밌는 모습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프란체스카 로마나 성당에 있는 동안에 좀 또 다른 특별한 손님이 한 분 오셨는데요. 그 미국인이었습니다. 미국인이신데 그 올가니스트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저야 뭐 그분에 대해서 잘 알 수 없었지만은 뭐 꽤 유명한 그 organ 연주자이셨던 거 봅니다. 그래서 뭐 이미 발매한 그 CD도 있고 이래서 그 CD를 한 장씩 저희들에게 선물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분 성함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그랬는데 아무튼 그분과 인사를 하면서 또 식사할 때 또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프란체스카 로마나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주일이 되었어야 했을 겁니다. 주일 이제 미사를 참석하려고 저는 뭐 저희끼리도 미사를 할 수는 있지만 이왕 로마에 간 김에 바티칸도 성 베드로 그 성당에서 대성당에서 주일 미사 참석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 전에는 제가 이제 박물관 위주로 갔었고요. 바티칸에 있는 박물관들. 근데 뭐 특별히 제가 볼 눈이 없어서인지 큰 감흥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뭐 여기저기서 약탈해온 어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저한테는 좀 씁쓸한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주일날 그 성 베드로 대성당에 이제 주일 미사를 참석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때 뭐 교황님이 집전한 미사는 아니었지만은 어쨌든 많은 관광객들과 함께 주일 미사를 참석을 했었고요. 그리고 미사가 다 끝난 다음에도 저는 그 성당에 남아서 근데 성당 그 아무래도 어떤 기도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관광지로서의 입지가 더 크다 보니까 되게 좀 소란스럽긴 합니다. 제가 갔을 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미사가 끝난 이후에 잠시라도 좀 그 안에서 기도하려고 그 앞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앉아 있었는데요.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 파이프 오르간 연주석이 있더라고요. 제가 앉아있던 그 바로 조금 떨어진 앞에요. 근데 봤더니 그날 그 미사 연주자가 그 로마나 대성당에서 만났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날 그 주일 미사 오르간 연주를 하셨던 거였죠. 그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근데 우연히 또 이제 그분하고 또
저하고 눈이 마주치게 됐고요. 그러더니 그분이 저보고 자기 쪽으로 오라고 손짓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자기 옆에 앉으라는 거였습니다. 이제 그 파이프 오르간 연주하는 그 좌석에 바로 자기 바로 옆자리예요. 그래서 앉았죠. 앉았더니 저 뭐 영어도 잘 못하는 사람이고 뭐 겨우 단어 몇 개 아는 사람밖에 안 되지만은 어쨌든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최대한의 어떤 뭐랄까요, 낮추어서 알기 쉽게 어떤 표현해 주셔가지고 저한테 선물을 하나 해주겠다는 거였습니다. 그 선물이 오르간 연주였습니다. 근데 그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저만을 위해서 파이프 오르간 연주를 해주겠다는 거였으니까 얼마나 저한테 감사했겠습니까. 이 옆에 앉아있는 동안에 제가 무슨 곡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뭐 제가 잘 아는 곡은 아니었던 거, 뭐 제가 음악적인 지식 해봤자 그것도 얄팍하기 때문에 뭐 알래야 알 수도 없었겠지만 어쨌든 저를 위해서 그분이 한참을 파이프 오르간 연주를 해주시는 거였습니다. 알 수 없는 곡이긴 했지만은 그 베드로 대성당을 이렇게 가득 채우는 파이프 오르간의 소리, 그게 오직 저 한 사람만을 위해서 이렇게 울려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분이 참 고맙기도 하고요. 정말 절 앞으로 두 분 다시 없을 그런 선물을 그때 받았었습니다. 그분한테서. 그렇게 프란치스카 로마나 성당에서 했던 시간들 참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프란치스카 로마나 성당의 그 앞 도로들은 로마의 그 도로이다 보니까 바로 옆에는 콜로세움. 그러니까 도로 자체가 우리 아스팔트가 아니라 그 돌들을 박아 넣어서 만든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도로거든요. 그리고 로마 가시면 아시겠지만은 큰 건물이 없습니다. 아예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받는 그 도시이다 보니까 그 주변에 프란치스카 로마나 성당보다 더 높은 구조물은 거의 보이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첨탑에 올라가면은요. 첨탑 올라가면은 바로 옆에 있는 그 콜로세움도 이제 좀 아래쪽으로 내려다보게 되는 그런 구조였는데요. 그 야경을 보는 것도 참 아름다웠었고요. 그렇게 한 8, 9일 정도 그 프란치스카 로마나 성당에서 했던 시간들을 보낸 다음에 이제 마침 한국으로 이제 복귀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 제 선배이신 그 말리스에 계셨던 그 수사님과 함께요. 그래서 다시 제가 속해 있던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오게 됐는데, 근데 도착하자마자 저희 원장 수사님이 저에게는 참 힘겨운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그 마일리스에서 만났던 그 선배 수사님이 저보다 적어도 한 2년 이상 정도였던 선배님이셨거든요. 수돈 입양으로 따진다면은. 그런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서열을 새롭게 정리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사님을 오히려 제 후임으로 만들어버린 거였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꿀밥, 보석 같은 걸로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형제들이 싫어서 너가 그곳을 선택했었고 그렇게 한국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했던 그것들을 이제 결국에는 깨고서 한국으로 다시 되돌아온 만큼 그에 합당한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셨던 저희 원장수사님은 그렇게 서열을 제 아래로 자리매김해버림으로써 아무튼 참 제게는 힘겨운 결정을 하신 게 있는데, 왜냐하면은 나이도 저보다 훨씬 많으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입회할 때부터 수도원에 계셨던, 입회하기 전부터 그 성수자로 방문했을 때부터 수도원에 와서 생활하고 계신 분이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위치를 뒤바꿔 놓으니까 제 입장이 너무 난처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그분에게서 내가 당신 선배요 이제부터는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저라는 인간이 그렇게 할 만큼 그렇게 모진 인간이거나 아니면 덜 떨어진 인간도 아니고요. 자리의 위치, 미사 때라든지 기도할 때라든지 이렇게 어떤 좌석 배치가 분도에는 이런 어떤 서열들에 대해서도 좀 엄격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선배 수사님이었지만은 저보다 아랫자리에 이렇게 위치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계속 이제 발생하는 거였죠. 하지만 그냥 제 마음속으로는 그냥 자리야 어쨌든 제 나름대로는 최대한 어떤 선배라는 선배 예우를 다하려고 애를 쓰긴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저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3개월 가까이 되는 프랑스 그리고 이태리 오네스였던 견학은 끝이 났고요. 그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 저희 원장 수사님이 저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가 이제 유기서원자로 지내는 동안에 뭔가 공동체에 필요한 걸 하나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바깥에 있는 대학교에 가서 이제 배우라는 말씀이셨는데요. 근데 뭐 배울 수 있는 게 뻔했었습니다. 뭐 사회복지, 그 선배 중에 어떤 농업과 관련해서 배운 선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배우고 바깥 대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라고는 우리 수도원하고 그렇게 저희 수도원 생활을 한 데 있어서 필요한 거라고 와닿는 게 그렇게 없었는데 그때 저한테 마치 눈에 딱 들어온 게 간호학이었습니다. 말리스에서 봤던 경험했던 그것들 때문에 우리 수도원에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라고 그때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간호학과라는 걸 딱 보자마자 그냥 저는 그게 그냥 필이 딱 꽂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원장 수사님한테 선생님 저 간호학 배우렵니다 이랬더니 원장 수사님도 놀라셔가지고 응?
그걸 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장 선생님께 제가 마일리스에서 경험했던 걸 말씀드리면서 훗날 우리한테도 우리 그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 아프거나 다친 사람이 생길 수 있는데 아무것도 모른 채 하는 것과 그래서 적어도 의학적인 지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떤 간호학을 배운 사람이 한 명 있으면은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희 원장 수사님도 너 말 듣고 보니까 그렇다. 필요하겠다. 그러셔서 그러면 이제 배우러 갔다 와라.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간호학과를 가게 됐었습니다. 안동에 있는 그 대학이었는데요. 대학이죠. 전문 대학인데 이 간호학과는 이제 2년 과정으로는 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3년 과정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대학이었습니다. 안동에 있는 가톨릭 상지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제가 안동에 있는 가톨릭 상지대학 간호과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전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서요.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